반갑습니다. 조정환입니다. 되게 식사하시고 이제 노곤한 시간인데 그 시간 발표를 들어야 해서 한편에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은 요 자료집의 거의 맨 뒷부분에 200몇 페이지 전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원체가 이제 길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자료를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그 민속학연구소에서 저한테 보내서 청탁한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대한 패러다임의 전망. 굉장히 그 묵직한 주제인데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하는 뜻이고, 그게 대안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른 어떤 그 패러다임이 무엇일지를 설명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작업해온 내용이 어쩌면 바로 이 주제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청탁을 하시면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성격을 날카롭게 파악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발표 내용은 지난 시기에 제가 작업해왔던 그 내용들 중에서 이미 기존의 출판물로 제시된 것하고 제시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또 동시에 숙고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간추려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제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인지자본주의적 포획에 맞서는 공통장 운동과 다중의 절대민주주의적 섭정이라는 제목으로 길어졌는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 용어들에 친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꽤 많은 분들의 경우 또 줌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이 용어들이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등장한 보면 개념의 뭐 다발처럼 여러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구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옴니아 순트 코무니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를 사회과학적 언어로 전용한 사람이 마시모 데 안젤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어로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갈무리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의 그 저자이기도 하는데 그 저자가 옴니아 순트 코무니아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구절 그대로를 표제로 삼았는데 모든 것은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는 모든 것은 자본주의적이다. 뭐 돈이 최상의 가치이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본주의적이다. 아까 권두현 선생님 오전 발표에서 보면은 자본주의가 얼마만큼의 포섭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요. 자본주의가 모든 걸 다 포섭하지는 못하고, 그
포섭 바깥에 잉여가 남는데 그 잉여에 대한 설명 방식은 제가 생각하고 좀 달랐습니다. 페리캐피탈리즘 혹은 페리캐피탈리스트라고 해서 주변적 자본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항상 먼저 있었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있고 또 향후에도 어떤 사회건 간에 그것들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코무니아라고 표현된 공통적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에 아까 부제에 공통장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공통장이 오늘 발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통도시의 전망이라고 하는 논문을 희망의 도시라고 하는 책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논문 서두에서 공통장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공통장을 공유지, 커먼스하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것, 더 커먼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공유지는 근대 이전의 공동 영유지를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이고 공통적인 것은 공유지를 넘어서 공기, 물, 바람, 태양, 지구 등 이런 것들의 자연적인 공통적인 것과 언어나 사회화된 노동력과 같은 사회적인 공통적인 것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나 에콰도르의 호나이의 원주민 운동에서 보이듯이 오늘날도 세계 전역에서 공유지를 위한 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한데 이 장이라고 하는 말이 흑토와 태양의 솟아오름을 뜻하는 몇 역이 결합된 것으로서 물리학적인 분자적 운동의 공간, 두 번째로 생물학적 발생의 공간, 세 번째로 사물의 유통의 공간, 네 번째로 사회적 구조화의 공간, 다섯 번째로 연극적이고 정치적이며 인지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두루 지칭할 수 있는 용어인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시대의 공통된 물리적, 생물적, 사물적, 사회적, 인지적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공통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이제 제가 이때 처음 뭐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말인데 사용을 했지만 그렇게 널리 사용되진 않았고 요즘 이 공통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공유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혹자는 영어의 공유지를 뜻하는 원어민 그대로 커먼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제주대의 공유자원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용어가 서로 비슷한 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통장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할 때는 권력장, 그다음에 시장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공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장하고 시장하고 동시적으로 항상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등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불균등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커먼스나 공유자원이라거나 공유지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추구해 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걸로 나타납니다. 드물고 애써 강구해야 되고 경인선 공유지 시민행동 했던 것처럼 어떻게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갖다가 공유지로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드물고 힘든 어떤 것으로 사고가 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맨 처음 옴니아 순트 코무니아라고 했다시피 늘 공통점은 존재해왔고 자본주의라거나 혹은 국가 권력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결코 완전히 식민화시킬 수 없고 식민화한다 할지라도 그 식민화된 것 속에 들어가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거나 실제가 바로 공통장이기 때문에 결코 예외적이거나 드물지 않고 현재적이고 언제나 우리가 그걸 사고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장은 보통 그 아래 그 프라이빗한 것, 사적인 것으로 이제 사고가 되고 그 권력장은 퍼블릭, 공적인 걸로 그 사고가 되는 반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활동가라거나 소수의 뜻 있는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물러나고 배척당해 있는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이제 코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의 어떤 작동 양식들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되 이게 각각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을 뜻하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영어에서 deprive of 무엇을 누구로 빼앗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탈취한다, 빼앗다, 훔친다 그런 게 프라이빗의 어원을 구성합니다. 원래 음미라고 하면 프라에라고 하는 그 접두사가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 이게 사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은 감탄한 거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피플의 것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시대에는 민중이나 인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공적인 것으로, 이 두 번째 공이죠. 우리말에서 퍼블릭하고 커먼은, 둘 다 공이라서 발음상에 구분이 안 되는데, 일단 그것은 그런 걸 의미하고요. 커먼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에서 보면은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사라고 하는 거는 이 벼 화자인데요, 이게. 벼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는 마늘 모자이고, 달력에는 사사로울 사자라고도 하는데요. 벼를, 사사롭게 만드는 거죠. 마늘 모자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히는 모양 그대로 뻗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영어에 빼앗는다, 훔친다라는 것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 사자하고 저기 뭡니까? 이 공자가 공유하고 있는 그 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
마른 모자죠, 이게. 마늘 모자. 마늘 모자. 사사로울 사자를 공과 사가 공유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요거는 여덟 팔자입니다. 평평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이렇게 전유한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그 행위를 공이라는 글자는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자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 십자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여러 개라는 뜻이죠. 스물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개의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또 같이 떠받들고 있는 모양을 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이 common 할 때 영어에서는 come하고 문의는 준다, 선물한다 그런 뜻인데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나왔던 것인데 한자에서는 같이 어떤 것들을 모셔나가는 그런 것을 함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민속학 연구소이고, 아까 오다 보니까 실천 민속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어오던데요. 뭐 공동체 개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공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통이라는 말을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관계가 무언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자보다는 통자를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민속학적인 어떤 과거가 아니라요. 우리 시대에 와서 제가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 동이라고 하는 한자는 같을 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릇 범자이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모든 것 아까 옴니아하고 같은 것입니다. 무릇 범자. 이 무릇 범자 안에 입구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개의 많은 모든 입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나서 생기는 하나됨, 의견 일치, 서로의 어떤 통일, 이게 동자가 함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물을 공유했던 마을이란 말이 물에서 나온 것이니까 물을 공유했던 마을의 사람들이 여럿이 살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몸체를 공동체라고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자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하는데요. 이게 용자입니다. 길 용자인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길 용자는 고리가 있는 종 모양이죠. 종이라고 하는 안에 가운데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오갈 수 있는 어떤 통로, 관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고 이 책받침은 천천히 걸어갈 착자가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뻥 뚫린 길이 있는데 거기에 천천히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교통관계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하고 통자가 결합되었을 때에는 다양한 것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로 규율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의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려면 기존 패러다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살아온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 구성체를 일단 그런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그 패러다임 담론은 상당히 명쾌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술적 내용에서 정치적인 것까지 한번 포괄해 본다면은 철학에서는 변정법적 유물론, 모순, 그 부정의 부정, 양절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하는 유물론 태제의 생산 관계와 생산 양식, 토대와 상부구조 이런 역사적인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서술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공통어와 비슷하게 공유되어 있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성으로 보면은 자본주의인데 그게 한반도의 그 특수한 역사적 단계와 상황 속에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되어 있다. 혹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때 반은 안티가 아니고 하프,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가 반점 진행이 되었고, 미제국주의에 완전히 식민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으로는 다르게 썼다 하더라도 변혁의 목표는 그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 시간에는 민족 민주주의 혁명 혹은 민중 민주주의 혁명,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 이런 것들을 거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변혁의 주체는 노동계급이 헤게모니를 쥐고 민중을 지도해 나가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민족 자본가도 이 현 단계의 혁명에 주체 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고 그런데 노동계급이나 민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혁명의 진로를 직접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적으로 그 전위정당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것이 노동계급 내부에 결집된 노동조합 또 민중들의 그 연합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전위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전위적 의지를 갖고 그 활동을 직업적으로 추구할 사람들이 당을 먼저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문학 전공가로서 이러한 이론들에 접하고 실천에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당문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을 건설하기 위한 보조기관으로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문학의 그 이념 하에서 월간 노동해방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창간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치더라도 큰 차이 없는 공유된 언어, 거의 공통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1989년 4월에 사회주의 국가인 그 중국에서 천안문 시위가 벌어졌는데 공산당이 그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발포를 해가지고 여럿이 이제 죽고 다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고 그해 11월에는 독일에서 동독과 서독을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었고 90년대에 들어가면은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련이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91년이 되면 거의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도미노식 붕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갔는데요. 이런 상황은 1980년대에 앞서와 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대안 패러다임이죠. 그때 당시로 보면 대안 패러다임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실행해 온 것들이 유의미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일련의 상황들, 특히 사회주의권이었던 지역들에서 공개된 문헌 자료들이 밝혀주고 있는 바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들. 이것은 그 이전의 그 대한 패러다임을 유지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그럼 대체 뭐였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인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 구성체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의 그 주된 자산 소유자가 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였고, 국가 자본이 거의 뭐 8,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바로 그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을 지불하면서 그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등등을 염두에 둔 그러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진단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레닌 같은 경우에도 1918년도에 작성한 문헌들에서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다름아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 같은 것들도 이후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하고 사회주의로 부를 수 있는 지역이 사회 구성 원리에서 이 대립적인 두 체제나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하고 국가를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로 분화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자본주의로 일륜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세계를 바라보는 현실적 시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80년대의 대안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를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 사회주의의 그럼 대안은 뭐냐 하는 문제까지도 동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 우리가 동참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2010년 이전에 약 한 1, 2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숙고를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사회 구성체를 넘어서는 권력 구성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고 2002년에 지구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까지의 이제 권력 구성은 보통 일국주의,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권력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고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도 글로벌 엠파이어, 지구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권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전 세계적 네트워크 권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형태를 어떤 벗어난 유엔이라거나 또 나토라거나 아세안이라거나 이런 이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국제 조직을 상위 기구로 삼고 그 아래에 일종의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배치하고 또 그 아래에 다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신홍선 hay là Ninh Hồng 사람들을 Hàn? 민주주의적인 바탕으로 삼으면서 맨 아래에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있고 그 위에 귀족제, 아리스토크라시가 있고 그 위에 군주제, 모나키가 있는 그런 이제 혼성 주권 체제로 세계 권력 구성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권력 구성체가 변했기 때문에 저항운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후반까지를 지배했던 사회주의가 더 이상 저항운동으로서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사회주의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기울인 끝에 유럽에서 1968년에 있었던 68혁명, 뭐 5월에 파리에서 파리 근교의 낭테르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이 프랑스를 벗어나서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고 시기적으로도 10년 이상 혁명이 지속되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혁명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런 10여 년에 걸친 68혁명이 사회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소련과 같은 나라들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판해 하면서 대안을 추구해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1994년에 멕시코의 그 사파티스타들이 락강도나 정글에서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동기를 일으켰을 때에 이 사람들은 국가 권력을 우리는 장악하기를 원치 않는다. 권력 장악이 없는 자치적 사회 병역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새로운 대안 패러다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은 이제 21세기 스파르타쿠스라는 데 담았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예전 로마 시대 때의 노예 항쟁을, 노예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70년대 이탈리아 자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대한 패러다임의 많은 용어들, 또 개념들, 또 실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이때 운동을 분석해가지고 특히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주목받는 핵심 인물이었었는데 이 사람의 삶과 사상을 분석한 아우토노미아, 이탈리아어로 자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오토노미즘도 되겠죠. 이 책을 2003년에 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없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추구한 끝에 그 1980년 광주 민중항쟁 속에서 그 조지 카치아피카스 같은 사람들은 파리 꼬뮌보다도 더 꼬뮌적인 꼬뮌이 실제적으로 탄생한 바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논문을 자세히 분석을 한 결과 공감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광주 항쟁을 그런 시각에서 이제 탐구한 책을 공통도시라는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때 범시민 그 궐기대회하고 도청에서 그 궐기대회를 주도해 가던 자치위원회들이 바로 꼬뮌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2008년도에 한국 사회의 커다란 운동이었던 계기로서는 이제 미국
산고 수입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죠. 광우병 위협이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계기는 한미 FTA의 연장선에서 광우병소 수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쟁점을 벗어나가지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로 또 이윤 추구 사회에 대한 반대로 이윤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 등등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쟁점이 확산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이 소위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과거의 파업투쟁이라거나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거리시위라거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결집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두가 이제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죠. 그리고 2010년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 구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서 과거 80년대에는 이제 한국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자본주의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리즈 속에서 급속하게 압축 성장하고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자본주의의 고도 상승기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입각하고 특히 여성 노동에 대한 착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자본주의가 고도 성장을 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좀 더 땡기면은 이제 1970년대 후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정희가 중앙공업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전두환 정권이 그 산업 재구조화를 하는 그때부터 크나큰 이제 변화가 생겨나가지고 1990년대에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서 자본주의 즉 노동이 산업 노동, 인더스트리얼 레이버, 인더스트리얼은 막 몸을 쓰는 걸 말하죠.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게 인더스트리얼입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육체를 써서 노동하는 그런 것과는 달리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서 한국 독신 같은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부상하고 학교 교육 사회가 노동의 중요한 중심지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변화를 목도하면서 노동의 인지화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경향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고요. 그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자본주의가 공장이라고 하는 틀 속에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특히 농촌에서 토지에서 분리된 그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로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장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인지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라거나 사무실이라거나 또 PC가 보급된 후에는 각 개인의 가정이라거나 이런 곳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 교류를 하는 노동의 직접적인 현장으로 되어갔기 때문에 노동이 공장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요. 사회라든 이 노동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블루 칼라, 그러니까 블루 푸른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통일된 노동자, 단일한 형태의 노동자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노동으로 파악되건 노동으로 파악되지 않건 간에 우리가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그
활동 속에서 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요구받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적인 이제 기업가이기를 요구받는데, 그중에 특히 예술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노동의 요구 조건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예술 노동을 모델로 한 자본주의 재구성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개개 노동자들이 그 비정규적인 예술가와 유사해지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예술가 아닌 예술가, 예술가로 대우받지 못하는 예술가인 예술인간이 바로 노동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탄생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016년도에 그 촛불봉기를 2008년 이후에 다시 이제 약 뭡니까 한 8년 되나요? 8년 만에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2008년에 촛불 집회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상당한 적개심과 대의민주주의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태도를 강하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대표들은 촛불 집회의 단상에 올라서서 연설을 하지 못하게끔 그 촛불 집회의 진행자들이 차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나 이런 당의 국회의원들도 촛불집회에 와서는 그냥 그 단상 앞에 이렇게 쭉 앉아서 듣고 집에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죠. 그래서 극소수의 그 의원들만이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을 받고 부여받았던 게 2008년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로부터 어떤 탈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경향이 2008년 지배적인 움직임이었는데 2016년도 촛불 집회에서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탄핵권은 오직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박근혜 퇴진투쟁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기원은 2014년에 세월호 집회였고요. 바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주도해 왔고 그것이 이제 넓게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서 2년 만에 2016년에 이르게 되는 건데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붕괴, 박근혜 탄핵과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당일날 7시간이 해명이 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이제 불신을 받게 되었던 게 박근혜였기 때문에 그 촛불 집회의 뭡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스모킹 건이라고 부르죠. 스모킹 건이 JTBC의 태블릿 핏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2014년의 세월호 집회가 스모킹 건이었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국가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그것을 잘못 행사하는 박근혜를 퇴진시키자 하는 운동으로 퇴진투쟁으로 시작했죠. 퇴진투쟁은 직접민주주의 운동입니다. 바로 아래로부터 가중의 힘으로 우리가 비록 선출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인데 그 퇴진투쟁은 탄핵투쟁하고 결합되어 들어가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 그 탄핵투쟁에 퇴진투쟁하고 결합되어 간 게 2016년 촛불 시위의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배척하거나 그것부터 탈주하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를 섭정하려고 하는, 제가 섭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둔다고 거기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온 건데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을 나중의 뜻에 맞게끔 영향력을 미쳐서 바로 국회의원이 나로서 대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정치가 섭정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섭정을 통해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동의하게 해가지고 파면을 시켰는데 이러한 그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만도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만은 물론 아니고 그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원적 힘은 당연히 나중의 절대적 역량, 들레즈가 말하는 절대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민주적 절차로서의 대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절대 민주주의가 2016년 촛불에서 실현되었음을 분석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방법론, 세계관, 이런 것을 질 들레저의 철학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추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2020년의 개념 무기들입니다. 이런 이제 작업 속에서 이제 요 책들에 표현된 것들 말고 책들에 담겨지지 않은 생각들을 오늘 좀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현상은 제가 인지자본주의를 쓴 이후에 한 2014년 이후에 나타나서 가지고 본격화된 건 2010년대 후반 경에 본격화되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자본주의의 틀 속에 포함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별개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인지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탈산업사회, 포스트포드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불려온 약 30여 년의 시간을 지금으로 치면은 40여 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도구의 도움으로 생태 체계를 국지적 수준에서 보유하고 보존할 수 있게 했던 신석기 혁명의 마지막 단계이다. 농경혁명, 상업혁명, 산업혁명 해가지고 이 산업혁명의 신석혁명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 산업혁명의 전기력을 이용했던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했던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정보화를 이용했던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마지막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생물권과 생태 체계를 전 지구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생태혁명을 준비하는 첫 시대, 그러니까 신석기혁명이 종료되면서 생태혁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생태혁명의 첫 국면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다. 그것은 1차 생태혁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지자본주의에서 서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인지자본주의를 가져온 기술혁명으로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 이전의 자본주의들, 그리고 상업자본주의라거나 산업자본주의하고,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단계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성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단계적이라기보다는 산업자본주의가 물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지금 인지자본주의 헤게모니 하에서이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산업자본주의가 훨씬 더 이제 강력하지 않습니까? 또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위에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헤게모니적 자본주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해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책에서까지 서술하지 않았던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처음 이제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의 창설자이자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나노 기술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유전공학, 로봇공학,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기술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보급하는 것을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 후에 이 용어가 뭐 안철수라거나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완전히 앰플리파이, 그러니까 정통되어가지고 널리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여기에도 새로움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은 온라인 테크놀로지 혹은 온라인 객체하고 오프라인 객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산업자본주의하고 인지자본주의가 지층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지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를 하나로 꿰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 연결망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새로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업자본주의의 그 핵심 노동 상업노동인데 상업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A 장소에서 B 장소로 이동시켜서 가치를 다르게 만들고 그 가치 변동의 차이를 갖다가 수취하는 것이 상업자본이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아마 상업자본주의의 핵심은 물류, 그러니까 로지스틱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이 인지자본주의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물류는 플랫폼과 결합되어 가지고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지자본주의 테크놀로지와 밀착되어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효과인 것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새롭다고 해서 그러면 뭔가 인지자본주의와는 다른 어떤 명칭, 개념을 부여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인지와의 그 한층의 진전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인지자본주의로 지층화된 다층구조의 축적 동력들을 하나의 단일한 기술기획으로 통합하여 보습하는 것으로서 인지자본주의의 그 헤게모니가 총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보습은 한층 실질화되고 총체화됩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지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 혹은 더 높은 국면으로 규정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문화과학의 2020년도인가요? 각주에 보면 나와 있지만 21년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발표한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인공지능과 인지노동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가 서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컨대 미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미국은 1990년대에 닷컴 경제가 있었고 2000년대 초 10년 동안 부동산 경제가 붐을 일으켰죠. 이 두 번의 붐이 있었는데 1990년대 닷컴은 당연히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 부상에 의해서 활황을 일으켰던 경제입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붕괴하고 말았죠. 닷컴 붕괴가 있고 나서 금융자본이 자기의 새로운 투자처로 찾은 것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부동산 투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서프라임은 서브는 아래라는 말이고 프라임은 이제 뭐 1차적인, 평균적인, 보통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기준 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청을 말합니다. 서프라임은 하청인들한테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게 부동산 투기였던 건데, 이 상품이 부실화되면서 붕괴했던 것이 2007년에 모기지 위기이죠. 그런데 이 아큰 붕괴와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 이후에 금융자본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번 때가 이제 우리가 그 금융자본주의고 오늘날 그럴 수 있는 금융자본의 팔로 찾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내용이 되거든요. 여기서 뭐 금융자본을 설명할 자료는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다중이 꾸려내는 공통적인 그 삶의 에너지를 화폐를 가지고 수탈을 하는 그것을 주된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서프라임 모기가 2007년, 8년도에 붕괴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들 자체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야밤에 음악을 치게 하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거의 생활,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부식적으로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터가 사라져버린 그런 환경이 되어가지고 2011년도에 북아프리카, 튀니지나 이집트 이런 데를 출구해서 다중금의 전국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타그리를 완비하는 데서 오큐파이 운동이 벌어졌고요. 이것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경지에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게 국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월스트리트에서 오큐파이 운동이 확산이 되고 다시 이제 남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러시아로까지 이제 이 반란이 확산되어 갔는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2011년에 전 세계적 반란이라고 부르죠. 이 반란의 주된 특징은 점거투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중 자신이 장악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거함 끝에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질화시키는 것,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 요구는 대의민주주의자들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요구로 나타나기보다는 바로 거기에서 그냥 근데 월스트리트 주코티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아예 짐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밥을 해먹고 도서관을 만들고 약품들을 가져와서 치료해주는 이제 뭡니까 병원 겸 약국을 만들고 서로 사는 거였어요. 시위라고 하는 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을 넘어서 생활하는 시위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땅이고 우리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리얼 데모크라시, 실질 민주주의라고 불렀던 거죠. 2008년에 그 촛불 집회에서 나타났던 그 실질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이제 드라이브하고 되게 유사한 성격을 갖는 운동이 나타났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의 핵심적인 것은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장악하고 포섭하고 그거를 수탈해가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자본이 수탈한 바를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좀 더 나아간 사람들, 마우리치오 라짜르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금융자본주의의 폭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시한 대안적 진로는 뭐냐면 금융자본이 지금은 뭐 이자라거나 그런 거를 챙기기보다도 수수료를 가지고 일종의 지대를 챙기는
그러한 수익 창출 구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바로 금융자본이 챙긴 그 지대를 사회적인 것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지대 전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분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 발전인데요. 지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현상이죠. 근데 2008년도 이후에 금융 자본은 그 이전에 닷컴 경제 때도 그랬고 부동산 경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저리로 돈을 융주해가지고 벤처 사업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방식으로 저금리 정책을 썼었는데 1990년대 저금리 정책은 개인 컴퓨터, 퍼스널 PC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닷컴 경제를 가져왔었죠. 근데 2008년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이 붕괴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었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보통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경제, 부동산 경제, 플랫폼 경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건 뭐냐? 하드웨어 플랫폼의 경우에는 표준 공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일종의 공통 실행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의 기술 환경 속에서 서비스들이 서로 이렇게 쉽게 교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 플랫폼 산업의 주요 원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인지화된 데이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상글의 흔적을 남긴다거나 뭔가 예술적 창의적 작업을 한다거나 이 모든 그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이렇게 수집을 한 후에 그걸 갖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들을 고용해가지고 처리하고 가공한 다음에 좀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정규직에 가깝죠. 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요. 그 플랫폼은 사람들의 이제 감각,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가 저거 느낌이 올 때 뭔가 구매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감각이라거나 정동이라거나 또 지식이라거나 소통이라거나 또 뭐 거래와 같은 교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고 인지적인 콘텐츠들이죠. 그래서 플랫폼 산업 영역은 삶 활동 전체를 평평하게 연결하는 일종의 이후로부터의 기술 매개적인 공통장이다. 우리가 공통장은 좀 긍정적 언어로 사용하는 습관이 있지만 네거티브의 공통장에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공통장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 장치하고 동시적으로 불균등하게 출현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되어가지고 확산이 되면서 플랫폼 산업은 아주 빠르게 고도화 되어 갔습니다. 우선 비대면 환경은 온라인을 오프라인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아예 삶의 기본 환경으로 삼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비드 상황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은
아바타로 재정체화된 객체들. 이제 자기가 아바타라는 정체성을 갖고 비대면 환경 속에서 가상적으로 대면해가지고 서로 관계 맺는 공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객체들에게 가상적인 연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개개의 사람들 또 개개의 사물들은 자본이 구축한 가상세계의 시민으로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술 세계의 예속민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각 개인이면 개인, 여러 사물들의 일종의 그 이력들이 다 로그 형태로 기록이 되게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감시자본주의가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의 실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자본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지자본주의와 세계 생태론의 경우에는 제이슨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우선 그 3차,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3, 4차의 산업혁명을 인간, 비인간 객체, 생물, 무생물 객체, 물질, 비물질 객체를 포괄하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본주의적 포섭의 시발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의 생태혁명과 생물혁명, 아까 이제 신석혁명 다음에 생태혁명이 온다고 했죠. 그것은 그 역설적이게도 착취와 수탈을 생리자 논리로 삼아온 자본관계 그 자체와 화해할 수 없는 주체들과 관계들을 거대하게 생산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인지자본주의는 앞서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관계, 그 적대에 대한 서술을 해나갔는데 자본하고 인간노동, 인지노동을 축으로 하는 인간노동 사이의 적대에 대한 분석에 집중을 했었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계 생태혁명을 주목하고자 하는 비인간 자연이라고 하는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무어는 이제 생태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관심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서 비인간 자연 문제하고 인간 자연 문제를 동시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비인간 자연에 대한 독점적인 사유 영역이 바로 녹색 운동, 그러니까 환경 운동, 녹색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했던 거죠. 근데 제이슨 무어는 전통적 녹색주의가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을 인간 외부에 두고 자본을 자연 외부에 두어서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리된 두 영역으로 다루는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과 비인간 자연이 자본 속에서 저렴화되면서 가치화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 자체가 심대한 변형을 겪으며 공동 생산되어 가는 과정을 보지 못한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자연하고 비인간 자연이 자본과 함께 자본을 생산하고 또 자본이 그것들을 생산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이나 녹색주의가 보존이라고 하는 문제에 제일 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녹색 자연이 인간과 자본에 의해서 균열되고 파괴되는 어떤 희생자라고 보면서 인간 및 자본에서 독립적인 온전한 자연, 하나의 그 유토피아적인 자연의 회복을 소망하는데 이제 제이슨 무어 관점으로 보면 그런 자연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엄밀히 보면은. 이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을 조직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이해된 자연에 대항해서 벌이는 인간의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근데 절멸시키는 것이 어쩌면 지구를 구하는 뭐 유일한 길로 어떤 심청 생태학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어의 세계 생태론을 몇 가지 명제로 한번 요약해 보면은 자본주의는 생명의 그물 속에서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이 공동 생산한 건데 그것은 인간 비인간 자연을 저렴하게 하는 가치 법칙에 의해서 추동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연, 비인간 자연 중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를 쓰는데요. 하나는 노동력, 이건 인간 자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그 다음에 에너지, 석탄, 석유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들고 마지막으로 원료가 역시 이제 그 가치 법칙에 의해서 추동되어지는 인간 비인간 자연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가치 법칙은 생물권의 일 에너지를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근본적으로 팽창적이고 혁신적인 추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서 일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인간의 능력에 국한된 게 아니고 비인간전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요. 인간, 비인간의 이 포텐셜 에너지가 자본과 권력 속에서 흐르면서 자본과 권력은 이 포텐셜 에너지 속에서도 흐르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어는 이제 변정법이라는 용어를 되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데요. 이 이중 내부성, 변정법이 조직해내는 이 이중 내부성 속에서 가치 법칙이 신진대사 흐름의 부단한 전환을 추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제이슨 무어가 보고 있는 세계 생태론적 시각을 인지자본주의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보았습니다. 우선 인지자본주의는 오이케오스로서의 자연, 오이케오스라는 게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게 조공과 환경의 연합환경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이슨 무어는 생명의 그물이라고 하는 말로도 달리 표현을 합니다. 이 연합환경으로서의 자연이 무상으로 또는 매우 저렴하게 일하도록 하는 전유, 수탈의 최근의 특수한 조직 방식 혹은 프로젝트가 바로 인지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과학혁명이라거나 지도 제작술, 뭐 이런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 떠올리면 되겠죠. 식물학혁명, 또 AI혁명, 플랫폼혁명, 이런 인지혁명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은 상품 체계 바깥에 무상의 일을 찾아내고 확보해서 자본을 회로로 보내는 비경제적 과정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조건 속에서 임금 노동의 착취는 무상 일에 대한 전유의 일반화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무상일,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지 않는 거죠. 제이슨 무어는 이 무상의 일을 제공하는 네 가지 저렴한 것으로 노동력, 식량, 에너지 원료를 드는데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 노동의 무상화는 예전에 노예 노동을 무상화한다거나 또 가사 노동을 무상화한다거나 예술 노동을 무상화한다거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노동력을 저렴화하는 한 방식으로 인지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된 인지자본주의의 그 방법과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지자본주의는 인간, 비인간 자연을 저렴화해서 무상일을 전유하는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숲을 벌목하고 석탄과 석유를 채굴하고 농민을 프롤레타리아로 만들고 동물의 종자를 개량하거나 유전자를 조작하고 여성을 마녀 사냥해서 집안에 가두고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식민지로 만들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여 저렴화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의 원료로 전유하는 것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이를 무상으로 전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는 쓰레기를 무상으로 배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플라스틱 쓰레기, 뭐 미세먼지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바로 이런 쓰레기는 생물권을 독성화했고 대기권을 무상의 행성적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종합적 귀결이 오늘날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자본의 한계를 이제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이 자본의 비용으로 내부화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이 주제는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제가 편집해서 낸 책에 그 시부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에 지금까지 자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수탈해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낱낱이 열거하고 그것의 비용을 자본이 부담하게 될 때 이윤이라고 하면 전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회학하는 사람인데요. 먼저 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까지와 같은 저렴한 자연 전략을 통해서 조달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력, 식량, 에너지, 원료 등 기존의 주요한 프론티어들이 저렴하고 독성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극한적으로 전개되었고 지금 새로운 프론티어의 개척이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발상하는 게 지구 바깥에 우주로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거기다가 식민지를 세워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과 또 실제 실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주가 아닌 가상세계로 탈출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메타버스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프론티어로 고려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쓰레기 장화와 거주 불가능화를 한층 심화시키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악화된다라는 거죠. 무상일과 무상쓰레기는 자본주의가 지금도 자본이 간절히 갈구하는 것이지만 파괴, 종말, 멸종을 재촉하면서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폭력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방책이니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자본 자신이 자본의 한계로 나타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뭐 막스가 자본론에서 쓰고 있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인지자본주의에서 공통장의 출현하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장을 공유지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현대 생활에서 나타나는 공통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공동 자원으로 이해하게 될 때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여실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공유 그 커먼스라고 부르는 걸 인간에게 대상화시키고 내가 그걸 갖다가 자원으로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남길 수 있겠는가? 그게 비록 공동으로 분배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인간 이외의 것들을 대상화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고하게끔 유도하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통장은 그런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그 차원, 사회학적 차원, 정치적 차원, 인지적 차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공통장 개념은 처음에 그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국가자본주의라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에 바로 자본주의의 대안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대안까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 조건 속에서 공통장 개념이 추구되기 시작했고 이거는 1871년에 파리코미라거나 68년 혁명의 자치위원회라거나 사파티스타의 원주민회의라거나 광주 민중항쟁의 민주수호 범시민 권리대회와 민주시민 투쟁위원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미래 가능성, 대안적 잠재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커먼스의 공통장 개념을 사고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사이버 버추얼 코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오는데 이런 것을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주어진 전통적 유제로서의 공유지에 우리 사고가 이렇게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었고, 그리고 68년 혁명 이전 고민들이 갖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노동 공통성,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유일하게 중요한 가치 축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건 파리 공명도 그랬고, 1917년 혁명 이후에 러시아라거나 이후에 많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바로 그랬었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자본에게 포획되어 가지고 우리 삶의 그냥 그 갇힌 환경에서 구현되어 나가는 네거티브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긍정적 바탕으로 삼아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통장 개념을 새로 사유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조건이고, 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이것으로부터 독립적인 거로 공통된 것을 사고해야지 그것에서 쫓기고 있는 그런 어떤 위약한 모습의 어떤 것으로 사고해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전제들을 갖고 공통장을 들여다보면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공통장이다. 이때 삶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의 삶 전체를 포괄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 삶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그 삶 공통장이 인지자본주의에서 포섭되고 형해화되어 있는데, 인지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와는 달리 사유, 감정, 지식, 판단, 소통 등 인간 및 비인간의 인지 능력을 가치화해서 축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자본주의는 삶 공통장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전유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4차형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인지실제하고 물리실제를 긴밀히 결합하고 자본은 또 이렇게 만들어진 실제적인 삶 공통장 전체를 포섭을 해가지고 가치법칙에 종속시킵니다. 인지자본주의에서 포섭의 심화는 이전의 자본주의에 포섭되지 않았던 일상적 생활 영역 전체를 가치 회로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삶 공통장이 형해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해화와 부정 속에서 삶 공통장은 더 부각되는데 기후위기가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후 공통장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만들고 그것의 회복을 위한 실천을 자극하고 자본주의가 공통장을 황폐화할수록 삶 공통장의 중요함이 그만큼 강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실질적 공통장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절박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후가 부정적 가치로 현상함으로써 기후 공통장의 실제성을 드러내듯이 삶 공통장도 부정적 가치로 현상함으로써 그 실제성을 드러냅니다. 자본의 가치장에 포섭되어 수탈됨으로써 나날이 황폐화하고 있는 공통장을 어떻게 실제적이고 자율적이고 건강한 공통장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시대의 화두로 경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변정법 유물론이나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해서 대한사회를 사고를 했지만 바로 그것들이 의심받고 회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철학적 사유 방법론이 필요한데 공통장을 사유할 수 있는 철학적 방법론이 뭔가를 개념 무기에서 제가 추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변적 실제론을 통해서 공통장의 그 실제성을 사유할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유물론이 거부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사회주의 붕괴와 역사적 유물론의 무력화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중시한 게 관계라는 말이거든요. 사회적 관계, 구성관계, 관계라는 말인데 이 관계 과정에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키게 되면 관계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도 하나의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잖아요. 현행의 관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제라고 한다면은 대안을 사고한 게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 관계의 전부이고 유일한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관계가 변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게 우발성에 맡겨줘야만 되는 문제가 되는데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유럽에서는 이제 소위 리얼리즘의 실제론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서 사변적 실제론이 등장하고 신유물론이 나오고 해서 유물론으로의 어떤 리턴이라거나 실제론이 다시 재주목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계론이 갖고 있는 그 허무주의에 대한 일정한 이제 성찰이 철학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죠. 지금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각 사물에는 정동하고 정동되는 능력들이 있고 빠름과 느림의 속도가 내재한다. 이 능력과 속도에 대한 탐구가 존재론적인 행동학이다. 이게 이제 들레저 철학에 대한 제 요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사변적 실제로는 항은 욕망을 갖는 신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욕망, 이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들레저 같은 경우는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이라고 신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바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관계라는 것도 여러 항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여러 항들, 이 스크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항들이 오늘의 이 세미나 환경을 구성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라고 하는 것에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표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어요. 세미나에는 발표한 말하는 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돌아간다거나 거리에만 나가도 발표하는 자인 제가 아닌 거죠. 음식을 먹거나 관광을 한다거나 다른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조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항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역량들 중에 일부만이 특정한 관계 속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역량들은 그 관계 외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은 그러니까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 모조리 다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빠져서 물러나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항은 관계 외부에 있고 관계에 참여하는 건 항의 욕망들, 항의 이념들, 항의 역량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망라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신체는 기존의 관계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이념이나 욕망으로 관계 외부에 실제한다라고 하는 게 사변 실제론의 핵심적인 태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실제성은 그 관계 외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과잉이고 잉여, 액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체의 이 과잉 실제성으로부터 오늘날 부정적 가치로 드러나는 여러 관계들, 현실의 황폐화한 공통장 관계, 오늘날의 마이너스 공통장 관계, 이것도 관계 중에 하나죠.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은 그 황폐해진 공통장 관계 바깥에
의연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차이를 일으키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 그 신체들은 다른 신체와 연결되고 그 이적, 디스정커션 되고 연적, 컨정커션 되는 그러한 이제 회집의 그 활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공통장을 그 절대 민주주의 속에 한번 위치시켜 봤는데요. 그 공통장에는 근데 부정적 공통장일지라도 그 속에는 다중이 들어갈 때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다중의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서술해 보면 인지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실업자라거나 임시직, 비정규직, 비임금, 이질, 다청존자로 다중화됩니다. 인지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구성에서 여성이라거나 예술가 형상이 지금은 다중의 보편적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중이라고 하는 건 세계의 차원을 갖는데 모든 존재의 생산적 특이성과 그 공통되게 역량을 지칭하는 존재론적 수로로 사용될 수 있고, 또 고용노동부터 흑인, 백인 등의 연합과 공통되기를 사유할 수 있는 인간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예컨대 꼬민이라거나 소비에트 같은 것들의 정치적, 조직적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후위기하고 팬데믹 하에서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첫 번째 차원이 부상하는데요. 읽어보면 전통적 계급 구성과는 다른 계급 구성이 현실화되면서 다중은 존재론적 수로로서보다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수로로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 들어와서 전염병과 기후위기가 인류와 생명세계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등장하면서 다중개념은 다시 한번 존재론적 고찰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념 무기들을 쓰면서 인간을 넘어서 다중개념을 사고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 비인간 다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도 이 관점에서 보면은 플랫 온톨로지, 그러니까 사변실제론의 존재론이 플랫 온톨로지입니다. 사물들의 우주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모든 사물들의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다라는 문제예요. 물론 경험적으로는 부명적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랫 온톨로지에 의해서 적실하게 파악될 수 있는 이 플랫 다중의 등장을 전유하기 위한 자본의 흡수 전략 혹은 흡수 기술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플랫 다중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 비인간 다중의 말을 쓴다면 인간의 지위와 역할은 뭐냐를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객체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지만 경험적, 관계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물들의 우주에서 인간 비중의 정대가 바로 기후위기나 팬데믹, 그리고 핵전쟁의 위험 등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비인간 대기의 태도와 기술을 갖는 게 과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와는 무관하고 비인간 객체들의 요구에 인간이 조응하는 수동적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비인간 객체의 회집을 위해서는 인간의 정치적 의회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라고 부르는 건 팔리아먼트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사물들의 의회할 때는 팔리아먼트 가지고 어셈블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의 의회 말고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의회를 사유할 필요가 있는데, 라투르 같은 사람은 이걸 물 정치학으로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thing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어나 독일어권,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쪽에서는
thing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thing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물 이렇게 해서 단일하게 얘기하지만, 독일어권에서는 assembly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원사전을 찾아보면, thing은 assembl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많은 특이한 것들이 회집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개라거나 고양이라거나 혹은 뭐 소나무라거나 지금 재선충 걸려서 좀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혹은 무생물이라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존재들로 어떻게 보면 지칭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위 존재들로 보여지는 이것들이 인간의 언어를 쓸 줄 모르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리프리젠테이션, 재현이라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물어회에서 개나 뭐 식물들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럼 통역자가 필요할 테인데 그것은 인간이 수행하는 재현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재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속도를 상대화하는 민주주의인데요. 절대 속도는 사물, 객체, 그 실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표현하는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에서 생성은 가속운동이고 운동은 절대 속도다. 상대화하는 민주주의는 다중의 절대 속도를 에너지 양으로 전환하면서 상대화시켜서 다중을 양으로 해체시킨 후에 집계한다. 그 결과 다중은 한 표 한 표의 표로서 현상하게 됩니다. 이준석이가 우리는 이제 선거 기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다중을 계량적으로 대상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적인 지각은 나중에 정동 능력을 상대적 속도에 기초한 한 표의 에너지 양으로 환원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본주의는 나중에 절대적 정동을 데이터화해서 브랜드가 달린 상품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속도가 상대화하는 속에서 다중이 무력화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민주주의는 절대 속도를 가속화하면서도 민주주의적 블록화를 이루는 것을 지칭합니다. 속도는 절대적이 돼 그 속도의 블록화를 통해서 일시적인 과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념 무기들에 제가 쓴 문구 읽어보면 생성이 이 절대 속도의 가속 운동에서 근방에 있다 근방력, 식별 불가능성의 지대, 아무도 아닌 자의 땅, 인접한 점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멸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지청, 최소한의 형식과 기능, 최소한의 주체를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실제로는 분자적 성분들을 한데 모아내는 그런 방향의 탈영토화를 가속시킬 필요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선을 해방시키면서 점의 체계를 벗어나되 그것을 다선적 체계로 만들어 내자는 거죠. 가속과 정제,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속을 특이성들이 중개되게 하고 공통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음의 수직선과 선율의 수평선 사이를 지나가는 사선 위에 하나의 음의 블록, 탈영토화된 리듬의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의 힘으로 절대 속도만 하면 블랙홀로 빠져나가서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통한 이웃들의 공통대결을 통해서 그것들을 제도화시키고 안정화시킨다는 논리죠. 마지막으로 섭정의 논리를 보면요. 공통장을 우리가 이런 이웃대결을 통해 창출했을 때에 그것은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성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민주주의 세계를 규율하고 섭정할 수 있는 행동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절대민주주의는 다중의 직접민주주의적 공통장을 기초로 하되 대의민주주의와 그것에 대한 공통장의 섭정을
직접 민주주의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다중의 섭정은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고 다중이 군주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중은 권력으로부터 물러서서 권력이 자신을 대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변적 실제론의 그 대리적인 과론을 보면 객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이 감각 객체, 실제 객체라고 하는 것이 감각 객체로부터 물러나 있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각 객체들의 경험 세계에서 분명히 살고 있죠. 근데 그것에서 물러나되 그 경험 세계, 관계들의 세계, 감각 세계가 바로 실제성의 힘에 기울을 받게 만드는 것이 섭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통장 운동의 양상답, 시간이 이제 어떻게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분이요? 네, 10분이요. 아, 초과됐어요? 그래.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 공간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공통장은 촛불 공통장, 또 미투의 정응 공통장, 경의선 공유지 운동의 공통장, 팬덤 공통장, 이런 4가지 사례들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례를 든 이유는 커먼스에 대한 담론이 바닷가에 뭐 어촌계라거나 공동목장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경의선 공유지에서 보는 것처럼 국유지에 대한 것으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토지에 이렇게 긴박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유하면서도 그런 물질적 토지를 넘어서는 디지털 공통장을 사유해야 하고 또 정치적이고 인지적인 것도 사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컨대 팬덤 공통장 같은 경우에 대의 정치권과 정치가에 대한 선택적 사랑을 통해서 대의 정치권과 정치가를 자신의 의지 아래로 포섭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공통장이 나름대로의 객체의 그 팬덤의 절대 속도를 표출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이제 어떤 민주주의적인 팬덤에 적합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제도화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숙고는 아직까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정적 측면을 파고들어서 바로 다중의 팬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의 침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팬덤을 악마화하고 범죄화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최근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점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포퓰리즘 시대에 절대민주주의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군사훈련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지도 중요하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이 될 만큼 그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민주주의의 그 효력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아래로부터 다중의 자기조직화와 섭정력이 강해질 때 대의정치는 포퓰리즘의 태도를 취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불안정화는 다중의 속도가 빨라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중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럴수록 이웃을 발견하고 글로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진과 블랙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통화의 영향이 자치와 섭정, 한편에서 자치, 한편에서 섭정, 이 두 구도를 갖는 민주주의적 제도 역량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고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르고 계시지만 매우 방대한 그 영역에 걸쳐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간략하게
역사 분석을 했다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정리하시면서 현재의 대학들이 어떻게 생각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시는 모르겠지만 그 대안의 키워드 대안에 또 이제 제시하겠지만 제가 느낀 건 공동장의 활성화와 과학의 역량을 투자하는데 발표를 전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공동장의 활성화 과학의 역량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전망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지식을 습득하기 사실 지식들과의 또 이동식을 습득하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많겠죠. 이 시간은 그렇게 시간은 3시 30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시 30분 15분 남았습니다. 방금 7시간 시간 나왔는데 하나 하시면 두세 개 질문은 묶어서 질문해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듣는데 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우니까 이제 지금 혹시 이런 이해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학원 수업과 대학원 이지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장의 플랫폼과 인지 자본주의 얘기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에 좀 회의감을 보이는 사람인데요. 오늘날 메타버스가 네이버나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웹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이걸 추종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경향은 이전에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온라인 게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리네이밍한 것이 아닌가 새로 이름을 붙여서 마치 새로운 산업이 무슨 힘든 것처럼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그 다음으로 질문인데요. 이렇게 메타버스가 계속 활성화되고 이것을 활성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예술인들의 삶 전체를 힘들어 숙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통해 이 자본주의가 도시자본주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아주 좀 어렵지 않은가 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결국에는 현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의 문제가 조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 사업에 대해서 예상 같은 것이 좀 늦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기다려 있는 이상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본주의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청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이 울려가지고요. 질문의 핵심 골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좀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제가 답해야 될 내용을 좀. 선생님 메타버스와 감시자본을 연결시킨 그 부분에 대한 인지자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타버스하고 인지자본주의요. 인지자본주의 이렇게 감시자본주의에 대한 감시자본주의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등장해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이제 그 삶을 가상 환경 속으로 이동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페이스북이라거나 뭐 트위터라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SNS만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개개의 그 삶의 정보들,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늘 뭐 먹었어, 뭐 누구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적인 장소에 올려놓는 걸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게 메타버스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바로 그걸 통해서 그 정보들은 가상 환경 속에서 디지털 업체들의 수중으로 그들의 재산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SNS에 글 한 편 올렸을 때 그 글이 우리 소유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소유권으로 보면 법률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메타버스 이걸 한참 더 진전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SNS에서 올리는 거는 지금 말한 이제 어쩌면 여가 시간에 어떤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올린다거나 내가 읽은 뭐 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지만 메타버스가 만약에 이상적인 형태로 현실화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열람 가능한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달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벽도 없이 내가 당신을 투명하게 볼 수 있을 때의 감시라고 하면 훨씬 더 원활해지고 효과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정보적인 디지털 참여를 삶의 필수 환경이고 기본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에 대한 보이지 않는 놈들의 감시를 훨씬 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네, 선생님 그 질문에도 저 선생님 다시 보기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해주지 못한 팬덤 정책 통장이 나중에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자료집 1쪽에 한 4문장 정도로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를 선생님이 좀 저희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팬덤 공통장에 대한 네. 좀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팬덤 공장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특히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첨예한 그 논쟁거리로 대두되었고,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 패배하면서 이재명 그 후보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따르는 개딸이라거나 이런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문파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정리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심지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이었지만 말이죠. 위원장까지도 팬덤 정치가 정말 이거 안 좋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팬덤 정치의 여파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팬덤 정치와 이제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 팬덤의 발생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연예인이라거나 특히 이제 예술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그 서포트를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노사모부터 정치가들에 대한 팬덤이 시작되어 가지고 노사모는 노무현 씨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했던 케이스였죠. 그래가지고 이 노사모의 이제 그 영향 속에서 문파가 생겨나고 또 박근혜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라거나 태극기 부대라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팬덤 정치의 그런 그 기관들이 다양화되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늘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팬덤 정치는 팬덤 자신이 정치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바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 바깥에 있으면서도 지난 몇 년들 동안을 보면은 민주당의 정책 결정들, 예컨대 뭐 검수 완박 법안을 통과시켜라, 여성 차별에 대한 일련의 그 독소 조항들을 갖다가 뭐 없애라 이런 식의 그 발언을 행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그 정책을 결정하는 섭정자의 역할을 해온 게 분명하죠. 그런 식으로 되었고,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제 떨어진, 다음에도, 젖 잘 싸라고 해가지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이름 하에서, 다시금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부활하게끔 밀어준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선거에서 또 이제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팬덤에 대한 일련의 이제 공세라고 하는 것은 당 정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정치가 팬덤 정치가 등장한 이후로는 팬덤 정치의 정당 정치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팬덤 정치가 정당 정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발언이라거나 나름의 어떤 정책적인 취지가 있다거나 누구부터 청탁을 받았다거나 해도 그걸 실현하기 되게 어려운 위치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팬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경향들이 그간 계속 있어 왔으나 이제 민주당의 어떤 구원투수처럼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팬덤들이 심지어는 직접 입당을 하고 후원금을 대폭적으로 내고 함으로써 구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대선과 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이제 팬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류에 대해서 팬덤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이런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향성을 훨씬 더 공고한 어떤 제도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팬덤이 문자 폭탄 돌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폭탄을 돌리는 나쁜 사람들의 집결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문자 폭탄이 가는 이유는 대의 정치가 지금 다중하고 맺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폭탄을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절대민주적 장치가 부족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이렇게 간극 속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장치들을 입법화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와 훨씬 더 원활한 어떤 소통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내면 팬덤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룰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